10배 법칙 챕터 23 10배의 법칙 실천하기. 바로 지금 시작하라. 이제 당신은 10배의 법칙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 자, 그럼 당신은 어디에서 출발하겠는가? 중간에 어떤 난관에 직면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10배의 법칙을 지속적인 훈련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성공한 사람의 특성과 습관을 다룬 목록을 잘 살펴보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성공한 사람에게는 2가지의 시간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어느 정도는 지금에 초점을 맞추어라. 동시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대부분에 주의를 기울여라. 어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리면 성공의 중요한 원칙을 어기게 되므로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지금 행동하라. 지금 발휘하는 엄청난 행동력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행동하라. 성공을 한번 이루었다고 나태해지는 사람은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 새로운 성공을 이루기보다 가진 것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한번 이룬 성공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은 이 책에서 얻을 것이 없다. 나는 52세에 이 책을 썼고 현재 충분한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나는 아직 내 잠재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단지 게임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원하든 지금 당장 가서 얻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태도를 버려라.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개인 영역과 사업 영역에서 큰 확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아울러 가족을 더 잘 부양하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열망을 키워나가고 있다. 내 회사의 모든 직원은 심지어 고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랜트는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이다. 나는 조직자, 훌륭한 기획자, 관리자가 아니다. 머뭇거리는 시간, 계획만 세우는 회의, 과도한 분석을 생략하고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내 자산이자 결점임을 알고 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책을 쓰든 세미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신제품을 만들든 운동을 새로 시작하든 아내나 딸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든 어떤 프로젝트에 착수하면 완전히 몰입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나는 올인한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목표에 온전히 전념한다.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잘 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완전히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행동한다. 나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으며 다른 사람 역시 핑계를 찾지 못하게 한다. 지금은 1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중요한 일들을 먼저 시작하라. 우선 목표 목록을 만든 다음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게 해줄 행동 목록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 너무 따지지 말고 행동을 시작하라. 시작할 때 다음 몇 가지를 명심하기 바란다. 1. 목표 목록을 만들 때 목표를 축소하지 마라. 2. 시작 시점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세세히 다 파악하려 하지 마라. 그러다간 길을 잃고 만다. 3.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4. 행동하기로 했다면 어떤 행동이든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든 무조건 하라. 5. 행동의 결과를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지 마라. 6. 날마다 목표와 행동 목록을 다시 점검하라. 10배의 법칙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다소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내면에서 그러하라는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른다. 미루고 싶다면 유혹을 떨쳐내라. 미루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당신 또한 잘 알고 있다. 당신 자신을 진흙탕에 빠진 차라고 생각하라. 엑셀을 밟아 몇 센티미터만 움직이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진흙은 묻겠지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은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의 친구와 가족은 당신을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른바 조언을 한다. 그들은 당신이 비현실적으로 행동하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그러지 말라고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마인드셋과 말은 언제나 한결같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늘 이런 식으로 말한다. 조심해. 안전하게 해. 비현실적으로 굴지 마. 성공이 전부는 아니야. 가진 것에 만족해.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돈이 행복을 안겨주지는 않아.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 긴장을 풀어. 넌 경험이 없어. 넌 너무 어려.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일단 조언에 감사를 표하라. 그런 다음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라. 아무 것에도 전념하지 않다가 실망하기보다 꿈과 목표를 향해 전념하다가 실망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라. 나는 어떻게 10배의 법칙을 실천했나? 이 책을 쓰면서 내가 10배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의 특성과 습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아니 처음에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성공한 사람의 특성과 습관을 발휘했다. 1등이 아니면 꼴찌다를 쓰기 전에 나는 습관적으로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문득 내가 10배 더 큰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10배의 법칙을 실제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10배 더 원대한 생각을 하고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그러면서 내 목표 중 하나가 내 이름이 세일즈 트레이닝의 대명사가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세일즈 트레이닝, 동기부여, 판매 전략 등 사람들이 세일즈와 관련된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1등이 아니면 꼴찌다를 쓰는 동안 염두에 두었던 지배라는 개념이다. 나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를 새로 세웠지만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전념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세세한 방법을 전부 파악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시작하지 못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다면 나는 즉시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나는 올바른 크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부 방법에 대한 압박감을 떨쳐냈다. 그런 다음 목표를 토대로 어떤 행동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부합하는지 결정했다. 마치 원대한 목표가 저절로 나를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것 같았다. 내가 사용한 약간의 요령은 다음과 같은 양질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세일즈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대명사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즉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A. 60억 명의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라. B. TV 방송에 나를 알려라. C. 라디오 방송에 나를 알려라. D. 내 책을 모든 서점과 도서관에 비치하라. E. 주요 토크쇼와 뉴스에 출연하라. F. 1등이 아니면 꼴찌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라. G.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도록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 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는 그 방법들을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다. 방법과 불가능한 일만 생각하다가는 궤도를 이탈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세일즈의 대명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내가 관심을 계속 기울일 수 있는 원대한 목표였다. 이 목표로 고무되어 나는 양질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나온 답변과 일치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했다. 내 회사의 전 직원과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는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우리는 TV방송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인맥도 없었다. 자비 출판을 하려고 책 2권을 썼지만 출판 시장의 유통 방법은커녕 책을 출판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당시 나는 TV방송이나 뉴스,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는 달리 자신을 홍보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작성한 목표 목록 중 TV방송이 가장 폭발적인 효과를 준다고 굳게 믿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터였다. 나는 아내에게 가서 어떻게든 TV방송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어떤 제품을 파는 회사든 내 세일즈 트레이닝을 받으면 아무리 불경기라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나는 TV방송을 통해 나의 이름 없음을 떨쳐내고 전 세계 수많은 세일즈 컨설팅 회사와 차별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방송이 될 거야. 당신은 잘 해낼 거야. 해보자. 내가 뭘 도와줄까? 아내는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전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너무나 신나고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 일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진진했다. 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도전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팀에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팀원들에게 우리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는 무엇이든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란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우리는 10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과 TV, 출판계에 나를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지 찾았다. 이 단계는 꽤 고통스러웠다. 출판계와 방송계 종사자들은 우리 프로젝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서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느냐고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내게 대놓고 여러 번 말했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뿌리 박혀 있는 보통 수준의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거듭 이렇게 말했다. 300가지 프로그램 제안 중에서 겨우 한 가지만 선정돼 방송에 나온다. 방송사는 돈을 쓰지 않는다. 세일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다. 세일즈에 관한 책이 1년에 75만 권 넘게 쏟아져 나온다. 당신 이름이 유명하지 않으면 TV 출연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나는 반대자들의 의견에 계속 귀를 막아야 했고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했다.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하고 그 일을 했다. 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편하든 상관없었다. 기억하라.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 직원들과 내가 두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원하는 것에 계속 집중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면서 목표에 계속 집중해야 두렵고 불편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한 홍보회사에 나에 대한 홍보를 맡겼다.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홍보회사도 성공하지 못해 또 다른 홍보회사에 의뢰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는 시간과 에너지, 돈,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었고 전부 낯선 일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또한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끔찍한 경제난이 덮쳤다. 모두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었다. 내 회사는 물론 경제 전체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었다. 내 고객들은 직원을 40%까지 줄였다. 우리의 최대 경쟁사는 직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고 수많은 회사가 문자 그대로 문을 닫았다. 모든 회사가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기반이 탄탄한 회사들마저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않았다. 모두가 사업 규모를 줄일 때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확장하며 모두가 몸을 사릴 때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위험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원을 줄이거나 확장을 멈추지 않고 내 월급을 없앴다. 그리고 평소 내가 받던 돈을 10배 더 확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나는 유례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보장된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상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목표에 전념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마치 우주가 내가 얼마나 강인한지, 내가 목표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홍보회사는 3개월 만에 아주 보잘것없는 인터뷰 하나를 섭외해왔고 여러 은행에서는 대출을 갚으라며 성화를 부렸으며 내 수입은 끊겼다. 물론 내 결정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결혼 생활과 새로 태어난 아기, 내가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내 10배 목표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이 목표가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유익함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내게는 개인적 성공만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이 내게는 있었다.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다. 나는 내 목표가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원대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확장에는 위험이 수반되고 돈과 에너지가 들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목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할 일이 없다면 잘못된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전념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목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모든 영역에서 행동량을 늘렸다. 나는 홍보회사와 TV방송사, 출판사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능한 모든 곳에 내 메시지를 전했고 마침내 결과를 얻기 시작했다. 우리는 라디오 방송, 심지어 TV에서까지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CNN 라디오에서 전화가 왔다. 파산 위기에 몰린 페니메이, 모기지론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금융회사를 주제로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물론 나는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압류 문제에 관한 인터뷰를 해야 하니 새벽 3시 30분까지 방송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 번은 홍보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르브론 제임스의 계약과 그것이 농구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곧장 MBC 방송국으로 출발했다. 도착하기 10분 전에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인터뷰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르브론 이야기 말고 레비 존스턴과 세라 페일린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했다. 나는 레비 존스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그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주제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원한 것은 방송국이 내게 맡기면 언제든 무슨 내용이든 정보를 전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내 목표는 CNBC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거나 레비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관심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세일즈를 생각하는 순간 바로 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다. 이런 인터뷰가 돈을 벌게 해주진 않았지만 나를 세상에 알려줄 터였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어서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으로 나를 알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맹렬하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는지 나는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까지 했다. 고객, 친구, 심지어 직원들까지 내가 너무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지나치게 포스팅한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뒷걸음치지 않았다. 오히려 불평이 찬사로 바뀔 때까지 더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계속 포스팅을 했다. 처음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실망했다. 하지만 마침내 인터뷰 약속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나의 엄청난 행동량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TV방송에 출연하려는 노력 역시 계속했다. 방송계 에이전트, 매니저, 대형 에이전시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헐리우드에서 TV 프로그램을 맡아본 경험이 있고 수년간 자신의 리얼리티 쇼를 성공시키지 못한 내 친구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접근해 나를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이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는 순간에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계속 땔감을 집어넣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했다. 강연, 영업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기사 작성, 핵심 사업 활동에 에너지를 계속 쏟았다. 실망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목표들을 적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난관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목표에 눈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캐스팅 에이전트, 출연진 섭외 대행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 영상은 TV쇼로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 그 적당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를 찾아내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런 다음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 이름을 알아내 전화를 걸어 주말에 뉴욕에 갈 예정이니 당장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을 세우자고 말했다. 사실 이 전화를 하기 전에는 뉴욕에 갈 계획이 없었다. 다만 나는 TV쇼 관계자는 누구든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이 재미있게 풀리지 않는가? 담당 PD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주말에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때 나는 일을 성공시키려는 의지와 갈망을 그 PD에게 즉각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기꺼이 전념했다. 성공한 사람은 먼저 전념하고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기회를 덥석 물어 일주일 안에 뉴욕으로 가겠다고 한 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 일정은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기 위해 내가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성공을 내 의무라 생각하고 완전히 전념했기 때문에 뉴욕 방문을 계획에 집어넣었다. 그 일을 하는데
개인 비서나 컴퓨터는 필요 없었다. 모든 기회는 자기 자신이 활용해야 하며 상대방에도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망설이거나 의심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각본을 읽게 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다른 사람이나 당신의 일정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끌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추진력만 감소시킬 뿐이다. 성공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라. PD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 일정을 잡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이미 다른 일이 계획되어 있어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좋아. 새로운 문제가 생겼군. 나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당장 하라는 전략. 이 문제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 고객 만족보다 고객 확보 전략. 나는 뉴욕의 PD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안에 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시간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흥미롭게도 그렇게 조정한 시간이 그들에게도 더 나았다. 나는 자비로 리스크 감소.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뭐 문제 있나?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제작사 사장은 다른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사장부터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주고받던 PD에게 사장을 10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설득했다. 비합리적인 행동. 나는 사장 측근들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이봐요, 사장님께 내달라고 요청드리는 시간은 내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10분만 내주시면 쇼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마지못해 시간을 냈다. 그리고 5분 만에 나는 그가 내 설명에 빠져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와 1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가 나를 도우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내가 문을 나설 때 그가 말했다. 이렇게 큰 확신과 명료함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그 제작사는 내가 제시한 구상을 방송국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곳에서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리얼리티쇼 PD 마크 버넷이 일하는 LA 제작사였다. 그들은 내게 조앤 리버스가 진행하는 쇼인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에 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스스로 그다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당연히 나는 출연하겠다고 했다. 조앤 리버스 팀이 촬영하러 오기 직전에 뉴욕의 제작사에게 방송국과 회의할 때 사용할 인터뷰를 촬영해야 한다며 내게 직원을 보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뉴욕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에 대한 내 의견을 전달했다. 인터뷰는 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방송국에 쇼를 팔 수는 없을 텐데요. 내가 방송국 책임자들을 만나서 팔아야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로 들어가서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세요. 그들은 방송국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기 전에는 보통 그런 건 촬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가 너무 약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그리고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들어 그 쇼의 주제가 내가 아님을 방송국에 보여주어야 했다. 우리의 목적은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 어느 도시에서나 어느 사업에서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쇼. 그래서 누구나 보고 싶은 쇼를 만드는 것이었다. 불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 나는 그 두 제작사에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한 번은 내 핵심 사업과 관련 있는 컨벤션에 참석하려고 라스베이거스에 갔다. 그리고 한 촬영팀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TV쇼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뉴욕의 제작사 관계자들에게 3분짜리 영상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작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즉석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영상이 성공적으로 촬영되면 내가 TV쇼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 그들이 큰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나는 3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촬영 기사가 친절하게 영상 사본을 만들어줘서 두 제작사에게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영상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덕분에 그들은 나를 계속 염두에 두었고 내 대의를 지지했다. 심지어 뉴욕의 제작사는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던 방송국에 수를 늘렸다. 이를 성공시키려는 내 집념은 그들의 집념과 열정에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나는 성공이라는 불의 땔감을 계속 공급했다. 분명히 나는 사회적 통념을 초월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알다시피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몰랐다. 용기 있는 행동에서 나온다.
내가 알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겁이 났다. 투자한 돈이 걱정됐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당연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이후 중요한 사건이 또 있었다. 조앤 리버스가 나와 촬영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을 때였다. 나는 방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녀는 내게 쇼를 진행하는 제작진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는 관계를 옆으로나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한 후 LA에 있는 제작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에 관한 회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뉴욕의 제작사 관계자들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땔감을 추가로 공급하는 일과 계속 행동력을 발휘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LA의 제작사는 내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리고 PD들이 조앤 리버스 쇼에 내가 출연한 것을 이미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나는 내가 구상한 쇼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한 군데와만 접촉하면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생각에 한 곳이 아닌 두 곳의 회사와 접촉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LA에 파라마운트를 찾았다. 그런데 파라마운트에 가는 도중 나는 심한 자기회의에 빠져 계속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의무감으로 나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 모든 게 확실하다는 확신을 한순간도 해서는 안 돼. 나는 파라마운트로 가는 내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되돌아오려고 했다. 이때 사명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겁이 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하지만 그냥 했다. 감정은 늘 과대평가되고 부기맨의 임무는 나를 좌절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이 책에서 설명한 모든 성공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결정을 이끈 것이 이 전략들이었다. 당신 역시 이 전략들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라마운트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 나는 그들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가 출연할 쇼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나는 그들이 관심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이 그렇듯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LA 제작사와 뉴욕의 제작사 두 곳의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군요. 나는 편지했다. 이러한 성과를 소리치며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흥분해서 축배를 들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더 큰 책임감을 지니고 더 많은 행동을 하며 계속 밀어붙여야 했다. 나는 두 회사 중 한 곳에서 계약하자는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여러 세일즈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신설되는 내 쇼에 출연해 세일즈 비법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물론 쇼 진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때였다. 이 일은 보통 제작사의 업무였지만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내가 나섰다. 1. 이 일과 관련해 아직 어떤 합의도 없고 쇼에 참여하겠다고 한 회사가 없었다. 2. 기다리는 게 싫었다. 3.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를 밀어붙이고 싶었다. 내가 너무 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회 통념을 무시했나? 내 행동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해보라. 그 두 회사는 싫으면 그냥 노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내 행동 중 어느 것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쇼를 알리려고 세일즈 회사들에 전화를 걸자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쇼에 출연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쇼에 출연하기 전에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쇼를 알리는 전화만 걸었는데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그리고 뉴욕의 제작사에 쇼에 출연하려는 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렸다. 제작진은 천천히 하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천천히 하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통화 끝에 뉴욕의 제작사는 쇼 예고편 촬영에 동의했다. 우리는 할리 데이비슨 대리점이 아주 생생하고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줄 거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10여 통의 전화를 건 후 출연 의사가 있는 대리점을 찾았다. 아직 뉴욕의 제작사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내가 출연할 만반의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곳을 찾았다고 말하니 그들은 노라고 할 수 없었다. 제작사는 촬영 기사를 보내 이틀 동안 나를 촬영했다. 계속 밀어붙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TV쇼를 진행한 경험도 없었고 각본도 없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할리 매장에서 이틀 동안 촬영을 하기 위해 일단 출발했다. 먼저 전념하고 나중에 파악하라가 기억나는가? 나는 한 번도 함께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겁이나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하나는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그 회사 매출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을 명심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나는 미래에 집중하고 목표를 다시 상기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런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나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두렵다고 피한다면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와 그들을 도울 내 능력을 알리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름 없음 하나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응원했다.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해. 올인해. 전념하면 그 뒤에 창의력이 따라온다는 걸 믿어. 내가 성공한 사람의 특성과 습관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생각해보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라. 성공할 거라고 믿어라. 노출하라. 먼저 전념하고 나중에 파악하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 올인하라. 용기 내어라. 두려운 일을 하라. 목표에 초점을 유지하라. 리스크를 감소하라 등 이 모든 특성을 나는 발휘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내 마인드셋과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실적에 대해 후회할지언정 시도해보지 조차 않고 후회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예고편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나서 PD가 말했다. 그랜트, 당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거 없을까요? 당신이 가르치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보고 싶은데요. 나는 촬영 기사를 보고 말했다. 카메라를 켜고 나를 따라오세요. 나는 할리 매장으로 들어가서 고객 한 사람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그들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이런 메시지를 덧붙여서 나는 지금 남편분에게 오토바이를 팔려고 합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반대와 저항을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일은 신나고 재미있었다. 그 영상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첫날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PD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디서나 어느 회사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뭐라고 말했을지 지금쯤이면 당신도 잘 알 것이다. 혹시 모를 수 있으니 다시 반복해보겠다. 이와요, 나는 어디에서든 어느 회사에서든 이런 일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무엇이든 팔아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누구에게든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가 말했다. 믿어요. 사실 당신이 한 일을 보기 전에도 당신을 믿었어요. 이제 미국 전체가 이 TV쇼를 봐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방송국 관계자들과 미팅에서 그들에게 쇼에 관해 설명할 기회를 내게 주겠습니까? 나는 그 쇼를 누구보다 잘 팔 자신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편집을 시작했다. 그 다음 주에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쇼에 대한 기대로 정말 흥분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여름 시즌 프로그램들 때문에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국의 쇼의 예고편을 보여주려면 아마 4주가 더 지나야 할 것 같지만 틀림없이 모두가 그 쇼를 좋아할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끈기가 없으면 그 쇼를 어디서도 성공시키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전화통화에서 그는 자신이 계속 올인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경영진 앞에서 쇼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일주일 뒤 그가 전화를 걸었다. 새벽 6시 45분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랜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신 그 쇼를 당장 촬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TV쇼를 촬영하려면 300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 다음 아무도 세일즈에 대한 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사람도 떠올랐다. 미래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라. 땔감을 계속 공급하라. 사람들이 이미 한 일이나 할 수 있다고 말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라. 성공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손실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포기하고 만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의 모험을 비난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반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잘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나? 아직 쇼를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정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쇼가 방송될 것이다. 나는 이 쇼가 경제가 어떻든 어디에서든 어떤 때든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시청자에게 제시해 주리라 기대한다. 시장 침체, 금융 문제, 난관, 두려움이 아무리 강력해도 원대한 꿈을 꾸는 능력과 10배 더 많은 행동력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혹독한 불황이라도 엄청난 행동량이 뒷받침하는 목표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 이 행성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라. 이렇게 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책에서 다른 개념을 내가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다. 재능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더 큰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10배 더 원대한 생각을 했고 10배 더 많은 행동을 했다. 10배의 법칙은 단순히 책의 주제가 아니다. 이것은 성공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해야 하는 일이다. 세상은 말만 하는 사람에게 더는 보상을 남겨주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한 말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10배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그저 내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이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샀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내가 응답 없는 전화를 수십만 통 걸고 회신받지 못하는 이메일을 수천 통 보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 지지자들조차 내가 한도를 넘어 너무 밀어붙이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당신이 짐작할 수 있을까? 나는 30년 동안 성공을 대비하고 연구하며 실수를 저지르고 행동력을 발휘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해주었다. 훈련과 배움은 사명을 완수하고 용기, 끈기, 비합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자신을 단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꿈과 목표에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가능과 불가능을 구별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늘 되새긴다.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이례적인 성공을 결코 이룰 수는 없다는데 당신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미래의 당신이 생존에 계속 성장하려면 원대한 생각과 엄청난 행동량, 확장, 리스크 감수는 필수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조용하게 지내면 계속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인드셋을 버리지 못하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아무도 당신을 보거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당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10배 더 큰 생각과 10배 더 많은 행동에 전념하라.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기르는 중요한 차이다. 지능, 경제력, 인맥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 않는다. 엄청난 행동량 없이는 이 모든 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여전히 장기적인 목적과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 나는 아직 쇼를 완성하지 못했고 60억 명의 사람에게 나를 알리지 못했으며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이 무수히 많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아직 생각조차 못해본 일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는 내가 더 특별한 존재거나 남다른 능력을 지녀서가 아니다. 10배 더 큰 생각과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의 불을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해 사람들이 감탄하며 주위에 모여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으며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장애물과 난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엄청난 수준의 행동량을 발휘하는 것. 행동의 네 번째 수준을 고수하는 것만이 당신이 바라는 성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엄청난 행동량에 올인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행동의 첫 번째 수준부터 세 번째 수준에 머문 채 성공한 사람이 남긴 부스러기를 차지하려고 싸우며 삶을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라.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의 보통 수준의 사람, 생각, 행동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이렇게 보통을 받아들이는 세상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원대한 목적 추구를 중단한 많은 사람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당신이 롤모델로 삼을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을 골라야 한다. 삶에 대한 접근법 때문에 탁월해진 사람을 본받아라.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당신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한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하라. 성공은 선택이 아니다. 올바른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따라서 이 행성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기는 책임을 완수하라.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면 당신은 그야말로 가장 원대한 꿈과 가장 탁월한 행동으로 삶에 접근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억하라.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10배 더 큰 생각과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면 당신은 그동안 꿈꿔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리라 장담한다. 끝.